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1조 7천억 원 규모로 2차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절감하는 형태로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도 없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초 서울시가 제안한 금액보다 서울시 의회에서 200억 원이나 더 많게 책정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과 서울시가 마련한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상당 부분 이용된다고 하니까요. 이 추경을 통해 시민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2020년도 세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는 4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과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생계의 곤란을 겪으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긴급 방역 대응을 시작으로 32조 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00조 원을 상회하는 재정 금융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3차, 4차에 걸친 재정 확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이어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고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의 청담역에서 학동사거리 사이에 청담사거리역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 설치에 관한 청원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5월 8일에는 제294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해 2020년도 제2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침체된 서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1조 6,738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심의에서 200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 6,938억 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 원입니다.
가구별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자체 재원 3,22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의 영세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 추경 예산 3,246억 원이 편성돼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하면 자영업자 생존 자금으로만 5,756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도시 제조업, 공연업 등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해 34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도 91억 원이 편성 지원됩니다. 한편 75억 원이 책정된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은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서울 전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추진되는데 특히 2020년도에는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 7만 5천 명에게도 추경을 편성해 식재료 꾸러미 사업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경기 침체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진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김희걸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모시고 정책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정책위원회 그러니까 좀 낯설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일단 정책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서울시 정책위원회는 네네. 말 그대로 입법과 행정의 싱크테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 이제 관계 공무원들과 네네. 우리 의원들이 네. 얘기에 관한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서 저출산이나 네네. 고령화 문제를 네네. 비롯해서 아동 청소년 문제 네네.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의회 예. 정책위원회입니다. 실제로 정책에 반영된 정책들, 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네네.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서울시에 이제 시민안전 체험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연초가 되면은 네. 일주일이면은 네. 1년 거가 접수가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 예. 1년치가 다 거가 차버리는군요. 다 차버리는 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그것도 관심 보니까 있다는 시민들이 네. 이제 또 어린 아이들이 네네. 뭐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네네. 시민 안전 체험관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잡아가지고 네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책들이 발굴이 되는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서울시가 추진해온 이 정책,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반영이 되고 발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모든 정책이 네.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초창기 미세먼지 대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뭐 규제 완화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예. 기존에는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예. 이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이 서울시의회 정책들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위원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서울시 정책들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당장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유에 대해서 비교 분석과 함께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네. 그에 발맞춰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대에 이어서 16대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임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2년 동안 정책위원회를 이끌면서 느끼셨던 소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각오까지 함께 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뭐 주거문화 복지를 비롯해서 네.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연구 성과를 가져오겠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네, 네. 서울시 정책들로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희망을 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적인 네. 방침, 제도 개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 제293회 임시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경기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만의 강력한 체납징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너무 추진 계획이 허술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을 짠 것을 2020년도에도 똑같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과 함께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효용성에 있어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주거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014년 3월부터 현재 4월 22일까지 제보가 접수된 건수하고 포상의 정도가 예. 얼마나 되나요? 지금 작년도 말까지 해서 52건이 접수되었고, 예. 그 중에서 그 접수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게 7억 5천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는 효과적인 은닉재산 제보센터 운영을 주문하는 한편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체납증수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 지원 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19년 9월 2일 날 창업한 사람은 해당이 아닙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그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상실감 뭐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이 그 피해를 가장 소액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지원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코로나19로 감축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등 복지 부분에 대한 지나친 감액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태양광 설비 사업에 대해 사후 관리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년 6월 말까지 400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됐어요. 네. 그러죠. 그런데 이제 2019년 7월에 철거 및 미가동 12개를 전 388개소 중에 83개가 인버터 등 고장으로 정상화 운영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납 함량 기준이 초과된 수도 계량기 문제가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며 자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본부의 감사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감사 기능이 전무한 거죠. 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사업소로서 지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납 함량 초과 수도 계량기 문제에 대해 전량 교체를 위해 관련 예산을 60억 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에 나섭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5개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콜센터 통합에 있어 시민 편의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결국 겪게 될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단순히 직원들 안정화, 직업 안정화와 행정 편의만을 위해서 결정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 연기된 사업이 하반기에 중복 편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런 축제, 행사들이 지금 모두 지금 하반기로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했을 사업들이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상설 인력 추가 확보를 요구하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측에 대해 인력 추가에 대한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운영한 지 10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작은 규모에도 15명이 일하고 있는 대방동 사례를 들며 거점형 키움센터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없이 인력만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력 구성 자체가 너무 계획 없이 방대하게 잡혀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져서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 복지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습니다. 출산 보육 양육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소비 위축과 일자리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득 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 및 복지 분야의 예산까지 감액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노후 포장 도로 정비에 있어 최저금액 입찰을 통한 공사가 불량 맨홀을 자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로 내구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내구성을 갖추자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드린다면 어느 게 예산 절감인지 조금 더 비용이 들어서 좀 더 좋은 공법을 해서 내구성을 오래가는 그런 공사가 맞는지 아니면 저가라도 우선 하고 나서 내년에 또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우선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시급성은 떨어지는데 삭감은 돼야 되는데 이번 감축액이 안 나와요. 정말 코로나19에 대비했다는 그런 사업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백년다리 건설에 대해서는 추경을 위해 30억 원 감액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접근성보다는 관광 명소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 만큼 예산 70억 원 삭감을 통해 재정 확보를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빈집 매입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위해 회계감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겁니다. 하지만 유흥시설이 밀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일학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주거에서 과연 바로 인접해서 이런 이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남대문로 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청사의 목적과 용도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건물로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단 단순히 문화공원은 연결성이 떨어지니 공원에 대한 연결성이 떨어지니 정비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용도 변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건물은 추후에 결정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주객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2011년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비 7천억 원이 투입된 서울역 앞 SG타워 공원부지 조성공사는 6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약 476평 공원부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3월에 마련,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2018년 민자 적격성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이 필요한 바 있는 위례선 트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단 위례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환승거리 단축, 공사기간 단축 등의 부대 의견을 포함하는 조건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5호선 마천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승거리가 400m에 이른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환승거리가 400m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80m까지 줄였습니다. 서울시의 전기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 참여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수백억씩 가는 이런 사업에 지금 중국 업체만 배불리는 전기버스 보급 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전기버스는 40여 종으로 그중 중국 자동차 업체가 25종, 국내 업체는 15종에 불과하며 2020년 서울시 전기버스 신규 도입에 참여한 제작사 총 7개 업체 중 중국 업체는 3곳에 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준비 부족으로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수업의 질은 생각지도 않고 출석률만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맞나요? 이 원교 교육에서 출석을 잘 참여를 했다? 수업 중간에 계속 수업은 끊겼는데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해도 답변도 없는데 튜터도 없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보충 자료도 없는데 심화 자료도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정원 미달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보다 어린이집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유치원에 다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그 출생아 수가 엄청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현재의 수요를 가지고 유치원을 짓다 보면 계속 정원 미달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급 하나에 약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등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 살다 보면 꽃이나 나무가 가득한 자연만큼 큰 휴식을 주는 공간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녹색이 주는 마음의 여유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 서울에도 이러한 녹색 그리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을 섭취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식품, 채소. 하지만 불안정한 식재료 가격과 간혹 발생하는 비위생적인 생산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젠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해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도심 속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말이죠. 서울에서 시작하는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 농장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곳은 교외도 시골도 아닌 서울시 안에 있는 농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일반 시민 누구나 도시농부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진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의 한 공동체 텃밭입니다. 소정의 회원가입을 통해 생태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상추와 고추는 물론 다양한 채소까지 줄을 맞춰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밭농사는 물론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며 가을 추수까지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 전문성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농부가 따로 없을 정도인 거죠. 주말 농장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시 농업을 시작한 이곳은 텃밭 형태의 작물 재배는 물론 유기농업의 기초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 생태농사 교육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함께 어울리며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은 단순한 협업을 넘어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네요. 여기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동하고 인사하고 마주하면서 같이 모두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도시농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종로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센터 옥상. 1.5m 규모의 상자 텃밭만 70여 개. 그리고 약 3평 규모 되는 텃밭 7개가 옥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처음 보는 꽃인데 무슨 꽃인가요? 이쁘죠? 네. 여기 있는 것은 식용꽃이에요. 우리가 먹을 때 같이 쌈채서 먹을 때 먹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꽃 장식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꽃잎들을 따서 비빔밥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텃밭은 이곳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틈틈이 올라와 작물을 가꾸고 계신데요. 이곳에서 운영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좀 무덤덤 감정이 이렇게 좀 메마르고 이렇게 무덤덤해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키우면서 동심 같은 기쁨이랄까 잃어버렸던 동심을 찾은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시기 제일 좋은 작물은 아무래도 상추겠죠. 상추 이외에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도 키우기 쉬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알짜 팁이 있을까요? 우리 집에 빛이 잘 드는지 잘 안 드는지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작물이 물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지켜보시면 누구나 다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농업. 살펴보면 어려울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시 농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소확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키우고 재배해서 먹는 즐거움, 그리고 또 녹색이 주는 마음의 여유까지 이런 게 바로 소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인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녹색 바람을 집안에 들여놓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다가 다시 확산하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너도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도 바로 시민들에게 있다는 얘기겠죠. 네,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꽃밭에서 다시 활짝 웃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